때는 1950년 6월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 펑 하고 단잠을 깨우는 요란한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얼마 뒤 라디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작전명은 폭풍이고 작전에 따라 북한군은 일제히 38도선을 넘어서 진격을 했습니다. 원래 전쟁을 일으키기 전 상대 진영에 전쟁 선포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1945년 광복 이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북한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남한으로 진영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이때 김일성은요, 무력을 써서라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길 원했죠. 결국 1950년 4월 스탈린의 남침 승인이 떨어집니다. 소련의 승인 하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박훈 씨, 이때 국군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 4시에 또 왔었고 또 가장 큰 것은 1949년부터 1950년 초까지 38도선 그 인근에서 무력 충분이 엄청 잦았거든요. 그러다가 전쟁 발발 직전인 4월부터는 무력 충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년 뭐 초반부터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 이런 걸 해와요. 그때 뭔가 조금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니까 그때 국군이 지휘관 인사 교체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부대 교체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6월이면 한참 또 모내기철이에요.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용봉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육군의 3분의 1이 대부분 다 외출이나 휴가를 나가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열악한 시점. 어떻게 보면 부대의 특성이랑 부대 작전이랑 뭔가 인지도 하기 전에 북한이 불법 남침을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북한의 남침을 급히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트루먼 대통령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결의와 함께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은요,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요, 파죽지세로 남하하죠. 정말.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 파병 결정 5일 뒤인 1950년 7월 1일 부산을 통해 미군 24사단 일명 스미스 부대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7월 5일 오산 전투를 시작으로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게 되죠. 자, 하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결국 개전 40여일 만에 대한민국 국토의 90%를 점령합니다. 와. 자, 이러면서 국군과 미군은요, 바로 이곳에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게 되죠. 맞아. 어디죠? 낙동강 방어선. 네.
맨 밑에서부터 마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구, 옆쪽으로 영천, 경주까지 여기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고요. 사실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 있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군은 당시 3개 사단, 국군은 이제 5개 사단, 총 8개 사단이었고 북한군은 12개 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 사실 수적으로도 너무 열세였고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사실 여기는 대구가 뚫리면 부산도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이 너무나 중요한 게 네. 부산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모든 물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해서 제주도로 가든 아니면 뭐 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가든 네.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되는 와.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낙동강 인근에서 이렇게 치열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정말 궁지에 몰려 있었던 이 국군의 전세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0년 8월부터는요.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태국 등 1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적의 허리를 끊기 위해 감행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요. 10월 26일에는 압록강의 초산을, 11월 21일에는 해산진을, 11월 26일에는 동해안의 함경북도 청진까지 점령합니다. 이때 북한군은 거의 와해되어서요. 북쪽 산악 지역에서 소규모로 저항할 뿐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의 땅을 마저 차지하게 되면 이대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유엔군과 국군을 가로막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 중국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군이 투입되면서 그 이후에 전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중국군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전술. 인해전술. 네,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중국군까지 전쟁에 참전하니까 우위를 점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전세가 다시 급격히 뒤집힙니다. 결국 1951년 1월 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다시 중국군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요, 서울 함락 직전 중국군을 피해 서울 이남으로 철수를 시작하죠. 바꾸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퇴했죠. 1월 4일 날. 네, 일사후퇴. 일사후퇴. 맞습니다. 네. 이후에도 5, 6개월간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중국군의 그 혈투가 이어지죠. 계속되는 전투에 모두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1년 넘게 지속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휴전 협상을 떠나기 전 찍은 우리 측 대표단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서로의 화력을 보고 놀란 중국군과 유엔군은요. 1951년 7월 휴전을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네, 저기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공군 소장이었던 클레이기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국군 백선엽 소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조이 중장인데요. 당시에 이제 회담 측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 군인들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측은 정전 회담을 정말 군사적으로만 접근했던 거예요. 특이하게도 한국군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휴전 반대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통일 없는 휴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일종의 옵저버, 참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휴전 회담 자체는 공산군 측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측의 협상이었던 거죠. 사진을 찍은 휴전회담 대표들은요, 1951년 7월 회담 장소인 개성으로 떠납니다. 휴전회담이 열린 장소는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내봉장이었습니다. 내봉장은요, 일제강점기까지 고급 요정으로 운영되던 한옥이었습니다. 자,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진영에서 휴전회담이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회담 첫날부터 유엔군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유엔군 측 차량은요, 회담장으로 향하던 도중 이 개성 시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이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북한군은요, 시내를 도는 내내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뭐야? 담담한 표정으로 회담장으로 향하던 유엔군은 이내 얼굴을 와락 구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지?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 속 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차를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상황을 잘 연결해 보세요. 지금 유엔군 대표단 차 앞에 백기가 걸려 있습니다. 백기는 때로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성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유엔군이 항복했다고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 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저 백기를 들고 가요? 근데? 속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국기 대신에 하얀 깃발을 달고 회담장에 들어가자. 이 말은 뭐냐면 회담장 그 주변의 공간은 중립지역이다. 아,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중립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달고 오니까 공산 측에서는 마치 저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러 왔다라는 심리전, 선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굴욕 끝에 회담장에 들어선 유엔군 측 대표들은요, 또 한 번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공산 진영 측이 유엔군 대표단의 의자 다리를 잘라 4인치, 그러니까 약 10cm 정도 낮은 의자를 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엔군이 에이, 회담장에서 이게 뭔 짓이냐 이거, 의자 빨리 바꿔달라 네. 라고 항의를 했죠. 자, 공산 진영 측 쿨하게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공산 진영 측이 유엔군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 패자를 깔보는 듯한 사진을 이미 충분히 다 찍었기 인증서 때문입니다. 남기면 안 된다니까. 자, 이렇게 휴전 회담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 저 때 저 상황이었어. 아, 이제 그리면서 정하는 거구나. Like this lin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s to be drawn. South took over Cahill 3 days ago. 대단하다. 일세. 어때 저때. 거기에는 우리 군이 장악했고 Yesterday, Aerokil was taken by the North. 또 결렬되겠고. 선이 툴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웠구나. 이 고지전이네. 휴전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당시 이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한지를 놓고 유엔군과 중국군 양측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산군 측에서는 원래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분계선이었던 38도선으로 돌아가자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자, 유엔군 측에서는 현재 접촉선으로 가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38선을 놓고 봤을 때 누구 땅이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8선으로 돌아가면 잃을 땅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전쟁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38도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전쟁전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희생은 뭐가 돼?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거죠. 없는 나는 겁니다. 화날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 38도선 인근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협상이 순조로우면 전선은 소강 상태가 됐고요. 회담이 결렬되면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고지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꼭 차지해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적이 전 전선의 생명선으로 사설하는 철의 삼각지를 무너뜨려야 한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차지하고 있는 철의 삼각지를 빼앗아 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평강 그리고 철원 그리고 김화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삼각형이잖아요. 네. 저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서 전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철의 삼각지는 영어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거든요. 네. 오. 그럼 아이언이 뭡니까? 철. 철이죠. 네. 철은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의 삼각지가 이제 38선에서 차량으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전에 북한 입장에서도 저기 있다가 병력이나 무기나 물자를 모아놔요. 라고 해서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철원은요, 우리 군이 반드시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철원의 모습입니다. 오. 자, 철원은요, 예로부터 곡창지대라서 쌀이 무척이나 풍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철원은요,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관통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박구 씨, 이 전쟁이 계속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서 병참, 보급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보급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풍부한 자원, 교통의 중심지, 작전 수행에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이 바로 철원. 철원이었던 겁니다. 야. 자, 그렇게 1951년 7월 휴전 회담이 시작되면서 격화되고 있는 고지전. 하지만 휴전 회담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에 대한 입장 차이 말고도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쟁이 나고 나면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크죠. 전쟁 중 붙잡힌 포로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를 두고 유엔군과 공산진영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군사분계선은 사실 이제 51년 11월 말에 타결됐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는데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전쟁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공산군 측에서는 포로들을 원래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자는 입장이었어요. 강제 송환이에요. 근데 유엔군 측에서는 포로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유 송환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야, 그러면 1대1 송환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딱 했는데 1대1 매칭을 지어보려고 서로 간에 이제 포로 명부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웬걸? 우리가 들고 있는 공산진영 포로는 13만 명 정도였었는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준 거는 11,000명밖에 안 돼요. 뭐야? 왜요? 그때부터 이제 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1대1 송환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죠. 그래서 자유 송환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측에서 서로 간에 이제 포로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봐요. 너 나라로 돌아갈래? 그런데 북한군 포로에는 상당수가 남한에서 징집된 강제로 징집된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 끝나면 우리 집으로 가고 싶죠. 고향.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군 포로에도 나는 이제 공산당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공산 측에서도 알다 보니까 자유송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편 포로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안 넘어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인증샷 보면. 찍어버리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북이 38도선 근처에서 고지 쟁탈전은 보시다시피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 회담이 포로 송환 문제로 난항을 겪는 동안 이 중국군이 북이 38도선 인근 지역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전선의 고지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동시에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전장에서 매일 전투를 이어가는 군인들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포탄에 맞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은 사람, 총을 들고 엎드린 자세로 죽어간 사람. 과연 저 생명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들 청춘을 불사르며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 누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1952년 10월 이 숱한 전투 중에도 국군이 단독으로 중국군과 사력을 다해 맞선 고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395 고지로 불리던 무명의 고지였습니다.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중공군 다 쳐들어오면 적의 중심에 집중 타격을 해야 됩니다. 백마고지 정상 주봉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10일 동안 국군과 중국군은 치열한 혈투를 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고지 현장에 나와 있는 MC 김동현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 눈과 귀와 그죠, 눈과 귀면 되죠. 눈과 귀로 듣고 현장에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백마고지 현장입니다. 와. 진짜 민통선 안으로 최전방으로 간 거예요. 와, 저 몸 봐라. 진짜 뷰가. 저 앞에 여기 북한 DMZ예요. 어디가 어디 딱 이렇게 보니까 예. 저기 다 북쪽 북한이에요. 네. 아, 저쪽이 북한이구나.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저 산지에서 가장 끝에 머리 고지가 어디냐면 저기 우리가 보이는 건물 2개 있는 고지 네. 보이시죠? 보입니다. 그게 395고지입니다. 395고지요? 예. 그 당시에는 395고지라고 불렀는데 네. 전투 중에 이름이 지어져요. 백마고지. 저 얕은 데가 아. 왜 갑자기 백마고지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당시에 포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들도 막 덮히고 네네네. 또 하얀 연기도 피고 해가지고 마치 위에서 보는 모습이 진짜요? 백마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 그러네요. 왼쪽 머리부터. 혹자는 여기서 야광탄을 이제 쏘잖아요. 네. 그럼 내려오면서 이런 모습이 탄이 내려오는 모습이 백마 같다. 라고 해서 또 백마로 붙인 사람들도 있었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야광탄을 많이 쏴서 네네.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걸 백마로 맞습니다. 이름을 지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백마고지를 보면은 보통 산들이 뾰족하게 솟아 있는데 이거는 약간 네. 이렇게 됐잖아요. 능선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거 하나 잡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저 위에서는 산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백마고지 밑에는 어때요? 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걸 뺏긴다는 거는 이때까지 다 감지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저기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까지가 거리가 대략 4km 정도가 되는데 예. 4km 우리 전선이 확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기를 만약 중공군이 장악했다면 우리나라 전선이 군이 확 이 밀릴 수 있죠. 평지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을 맞아요. 감수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옆에 다 보면은 백마고지 쪽을 보고 우리가 왼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면은 아까 저게 지금 266 고지 지금 건물 네. 있는데 보이시죠? 네. 저기에 사단장이 저기까지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직접 전투 현장을 눈으로 본 거죠.